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목표는 가까이에 있나요? 도달해야 할 길이 멀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경영경제 상식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에서 얻는 효용은 점차 감소한다는 법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배가 고플 때 처음 떡 한 개는 크나큰 만족감을 주지만 계속 먹게 되면 배가 부르게 되고 맛에 대한 만족감, 즉 효용도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제품 가격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무분별한 할인을 지향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그린 프라이스입니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수시로 세일을 하는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여 특정 정해진 기간에만 세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조, 유통업체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더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프라이스 기억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제조업자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오픈 프라이스입니다. 오픈 프라이스의 장점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소비자는 실제 매장에 가지 않고서는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즉 정가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판매자가 폭리를 취할 경우 다른 판매업자를 비교하지 않고서는 손해를 볼 확률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자 가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산자 간 가격과 상품을 비교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격에 변화가 있을 때 수요의 반응에 비해 공급이 지체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거미집 이론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요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균형 가격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그래프상으로 거미집과 같이 보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거미집 이론이 되어집니다. 농산물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면서 수급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가격이 높았을 때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은 수요가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지면 다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초과 공급이 발생되어지면은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과정으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거미줄과 같이 생겼다 하여 거미집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르고 상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의 부담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의 조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간접세가 되어집니다. 직접세로는
소득세, 사업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세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지고 또 납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이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그 세금을 부담하는, 그리고 판매자나 생산자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조세를 우리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기업 소득 환류 제도가 되어집니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원시킴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유동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건물, 기계, 자동차 등은 매년 소모되어 가치가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액법, 정률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은 매년 구매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감가 비용으로 상각하는 형태이고요. 정률법은 매년 구매 가격에 일정 비율을 감가 비용으로 상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는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소멸되지 않지요.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예산을 기능별, 사회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예산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필요 품목별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요, 정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정부의 사업과 예산과의 관계가 명백해집니다. 그러므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 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홉 번째, 일정 기간 영업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여 이익이 제로가 되는 시점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손익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이 손익분기점 시점부터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이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손실에서 이익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세로축을 매상 비용 또는 수익으로 잡고요, 가로축은 매상고, 즉 매출액으로 보면요, 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도 항상 일정하게 이와 같이 들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고정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출의 증가에 따라 비용이 같이 증가하는 이 비용을 우리는 변동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에서 변동비를 합친 비용이 총 비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총 비용은 이렇게 매출이 상승하면서 총 비용 곡선은 이와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수익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곡선은 매출이 하나도 없으면 수익이 제로가 되어집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수익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지는데요. 비용과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은 이익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지면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실이 되어지죠.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지점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실과 이익이 교차되어지는 지점, 즉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이 부분을 손익분기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조세 피난처입니다. 보통 어떤 국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추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조작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조세 피난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텍스 파라다이스,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를 텍스 셀터,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 세금상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를 텍스 리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1번째, 조세 피난처의 한 형태로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의 형태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텍스 파라다이스가 되어집니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가 그 대표적이고 바로 세금 피난의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12번째, 조세 피난처의 한 형태로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의 형태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텍스 셀터라고 합니다. 셀터는 보호, 피난처란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이 대표적인 국가가 되어집니다. 13번째, 조세 피난처의 한 형태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대하여 세금상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의 형태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텍스 리조트가 되어집니다. 리조트는 의존한다, 휴양지 등의 뜻도 있는데요. 특정한 업종, 특정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한 업종이 그 나라에 특별히 필요하다든지 대기업, 특정 기업,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의 특전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텍스 리조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그 대표적인 나라가 되어집니다. 14번째,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열등제, inferior goods라고 합니다. inferior, 열등한, 질이 떨어지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 정상제라고 하죠. 근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지면은 과거에 열등한 제품의 수요를 줄이고 정상제의 수요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상제는 쌀, 석유, 자동차가 있다면 열등제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보리쌀, 연탄, 자전거가 예가 되어질 수 있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옛날에 보리쌀을 먹던 사람들이 쌀을 먹게 되므로 보리쌀의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보리쌀이 열등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15번째, 열등제 중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기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펜스 구스라고 합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기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쌀보다 열등한 재화인 보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보리의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여윳돈으로 쌀을 소비하게 되어 열등제인 보리의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경제학자 로버트 기펜의 이름을 따서 기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16번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자유재가 되어집니다. 무한으로 존재하여 그 값을 치르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즉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재화인 경제재와 구별되어지는 자유재로는 공기나 햇볕 등이 그 예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째, 하나의 재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재라고도 하는데 어느 한쪽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한쪽의 수요가 감소하는 이 재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대체재가 되어집니다. 홍차와 커피, 버터와 마가린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홍차의 소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커피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버터의 수요가 늘어나면 마가린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18번째, 따로 사용할 때보다 함께 사용할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로서 한쪽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쪽의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는 이 재화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보완재가 되어집니다. 버터와 빵, 커피와 설탕 등이 그 좋은 예가 되어지겠죠.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바로 승리자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